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올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원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에서 K의료기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미용 쪽이 핫하다고 들었는데 주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네, 주가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 평균으로는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0% 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약간 이 업종, 그러니까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슈젤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스피에 조선방산이 있다면 코스닥에는 요 미용의료기기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뭐 파마리서치라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도 주가가 거의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요? 네. 이야. 그래서 요 세 개 기업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슈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세 기업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아니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합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봤어요. 숫자를. 과거에 대비해서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까지만 해도 요 세 개 기업들의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0억이 채 안 됐었습니다. 뭐 600억대 기업도 있었고 1,000억도 간신히 넘은 기업이 있었는데 올해 기준 2025년 기준으로는 세 개 기업 다 모두 연간 영업이익이 2,000억은 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매출액 성장률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의 연평균 성장률도 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50% 가까운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고 있나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다 피부과에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각각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팅이란 제품이에요.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열 에너지를 줘서 피부에 약간 좀 처진 피부를 좀 올려주면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요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인데 쉽게 말해서 스킨 부스터인데 그냥 피부에 주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안에 직접 주사를 해서 내 피부의 퀄리티, 그러니까 뭐 내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이런 좀 잔주름 같은 것들이 많을 때 이걸 주기적으로 주사하면 피부가 개선되는 이런 제품이고 그리고 슈젤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랑 필러,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전통적인 시술이죠. 우리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결손 부위를 채워주는 요 세 제품이 메인 제품인데 그래서 세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로는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로 계속 매출액이 확대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주셨던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들이 원래 없었던 걸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기기들이 성능이 더 좋은 건가요? 원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해외 오리지널 제품들이 있었고 다만 그 제품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어머니들이 개를 모아서도 이렇게 피부과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카피 제품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부 가격, 그러니까 시술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부터 촉발된 이런 피부 미용 시술 시장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머징, 뭐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까지 들어가는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뭐 잘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특히 미용 의료기기의 강점은 가성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싸게 좋은 시술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이게 2025년 올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외국인 전체 모수는 한 1,600만 명이고 그중에 80%, 한 1,300만 명이 관광객이에요. 근데 이 80%의 관광객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의료 관광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1명 중에서 절반은 피부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20명 중에 1명은 피부과를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한 18년, 19년 요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가는 트렌드였다면 2025년, 약간 올해 작년부터는 외국인들이 다 피부과를 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워낙 가성비다 보니까 해외 현지에서 시술을 받는 가격보다 비행기 타고 와서 숙박하고 시술 받고 관광을 해도 이 가격이 훨씬 한국이 싸대요. 그래서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서 주로 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관광객 중에 한 38% 정도가 일본에서 왔다 말씀드리고 그중에 22%
중국인데 저는 올해 중국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요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한한령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한한령이 시행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건 중국 관광객들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예. 근데 중국 관광객이 한한령 해제로 회복이 되고 또 3분기부터는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좀 이런 새로운 흐름이 중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도 이렇게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한국에 온다니 이게 뭐 가성비가 확실한 것 같은데 가성비의 원천이 뭐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서비스랑 제품인데 네. 먼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반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 같은 이런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요? 네.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아직 허가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장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허가 니즈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불법 시술 사고가 있어요. 워낙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 시술 사고도 많다 보니까 괜히 가격을 싸게 하면 이거 좀 불법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링 때문에서라도 중국에선 시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허가가 나와 있어서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술 침투율이 높다 보니까 네. 피부과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침투율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낮아져서 좀 이런 두 가지가 복합해서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결국 중국 현지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의술 또는 의료진이 직접 성형한다 이런 것들을 광고로 사용해서 현지에 이게 아예 토착화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나 이 피부 시술도 그렇게 돼가지는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좀 이런 의정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전문의가 안 되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좀 해외로 나가시려는 좀 이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당장 그렇진 않지만 뭐 과거 성형외과나 치과 사례를 보면은 해외 진출하는 사례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사용하던 제품이 결국은 한국산 제품들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나라 의사분들의 해외 진출은 이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원래 이쪽 분야에 잘 나가던 나라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도 이 특허가 풀려서 우리 코스닥 기업들이 이걸 빠르게 성능 좋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래 잘 나갔던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은 어디고 그리고 그 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오히려 주춤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주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빠른 제품 개발 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보톡스 시술을 받는 횟수가 연간 한 500만 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6배 정도 많죠. 근데 시술 받는 횟수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큐적인 관점, 횟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6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술 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많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환자들이 뭐 이 시술 별로예요, 좋아요 이런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개발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일으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보다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덜 아파야 되고 하나는 시술 시간이 빨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좋고 의사분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빨라지니까 더 많은 환자들을 받고 뭐 환자들도 그냥 뭐 금요일에 퇴근하고 잠깐 시술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덜 아프고 시술 시간이 빨라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해외 제품들보다도 실적은 더 좋은 모양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지금까지 말씀 주신 흐름을 쭉 보니까 피부 관련한 미용 기기 만드는 코스닥 대표적인 기업들 앞으로도 업황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기기라는 게 한번 팔고 나면 또 그걸 사는 데는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업종들의 지금 그 실적이라는 게 그렇다면 갑자기 좀 주춤했다가 나중에 제품 교환 주기 생겼을 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게 사실 두 가지인데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의상 디바이스라고는 하지만 예. 이게 장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가는 의료기기로 나와 있는데 피부에 주사하는 용액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한테 주사하고 나면 끝이죠. 그래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지만 사실상 뭐 소모성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장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리프팅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한번 판매되고 나서 소모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소모품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 에너지를 한 번 쏘는 걸 한 샷, 원샷을 발사했다 얘기를 하고 보통 얼굴에 레이저를 한 600번 정도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600번 정도 발사하는 걸 뭐 우리가 풀페이스 시술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예. 일정 기준 샷수가 소모되면은 소모품을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안전상의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비가 한번 판매되고 나면은 소비자들이 시술 받을 때마다 계속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단점들은 뭐 충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업종이 리커링 매출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 기기가 아니라 용액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소모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섞여져 있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허가 만료돼서 빠르게 우리가 그걸 상품화하고 서비스화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특허 만료된 거니까 새로운 경쟁자들 시장에 막 진입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사실 경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허가 만료돼서 인상만 받으면 제품이 개발될 수는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 업종의 가장 장점이 이 장벽에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이 업종이 B2B도 아니고 B2C도 아니고 B2B2C라고 말씀드리거든요. B2B2C.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장비를 만들고 이걸 병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판매해서 의사들이 그걸 다시 환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두 가지의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환자랑 의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시술을 해준 이 환자한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뜻 처음 보는 장비를 쓰기는 어렵다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로는 뭐 결국은 수익성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결국은 내가 장비를 샀을 때 빠르게 캐시 리턴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분들이 이 제품이 좋아요라고 홍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나 이 제품 알고 있어. 나 이 제품을 시술 받을 거야라고 환자들이 찾아와야지 제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2C적인 광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이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본력을 받쳐서 광고를 해줘야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시술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안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 두 개가 만들어져 있다 생각을 해서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는 없는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점화되고 있는 양상을 최근에 좀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표현이 참 좋네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는 없는 업종. 그런데 제가 저는 의료기기 또 특히 뷰티기기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회사들이 마스크 같은 건데 전기 전자적인 마스크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얼굴에 딱 쓰고 있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경쟁 제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 주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의사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접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분들이라는 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B2C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피부과에서 사용하냐 아니면 피부과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이용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구분 지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집에서 홈기기라는 그걸 사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누린다 하면 사람들이 대거 글로 이동할 생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안전성 이슈가 있는데 출력이 너무 그러니까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출력을 높여버리면 안전성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예. 효과를 보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제품은 효과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경쟁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사한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선 또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기업을 말씀을 기업이나 뭐 아니면 기기들이요. 예. 네.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화장품 네. 성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들을 주로 많이 주력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작년에 상장한 AP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이 핵심입니다. 하나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정용 홈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집에서 유지 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정대, 그러니까 화장대에 하나씩만 올려도 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타겟하고 있는 TAM은 굉장히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연구원님 말씀 쭉 듣고요. 야, 이런 업종이 있었네. 이런 뭐 새로운 산업이 있었네.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생겼다 했을 때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지표라든가 아니면 업계 상황들을 어떻게 추적하면 좋을지 좀 팁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투자 포인트를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예. 매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얼만큼 입국했는지 입국자 수치라던가 아니면 의료관광 소비 금액도 따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실적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 업종을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시장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크고 있다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국내가 투자 포인트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GLP-1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예.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만 치료제를 시술받으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 처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급격하게 빼니까 피부는 그에 맞춰서 빠지지 않아서 피부가 처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부 처짐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피부과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은 대응되는 제품이라는 게 조금 하나의 포인트고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피부과 시술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간호사분들도 이런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미국은 제도를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2, 3년 후면은 충분히 뭐 10조 원에도 가까운 시가총액을 도전할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의료관광에 대한 데이터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는 있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호흡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이런 K뷰티라는 트렌드랑도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 화장품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줄 수 있는 효과가 경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영향을 많이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같은 성능 외에는 좀 효과가 제한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안티에이징을 바란다라고 해야 되면 저는 결론적으로 피부과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K뷰티 트렌드의 종착점 어떻게 보면은 피부과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요 미용 의료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해외 여성들도 요즘은 한국 여성들의 그 물광 피부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두텁게 뭐 색조 화장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걸 드러내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트렌드와 맞물려서 관련 업계도 굉장히 호황을 앞으로 더 구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